설사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올해 연말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랠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2024년에 이제 뭐 대표님 말씀 듣고 이제 주식 살려는 분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현금이 늘 가득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현금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럼 당연히 물린 주식을 좀 정리할 것들, 뭘 정리하고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좀 기준점이 있을까요? 물린 주식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물렸는지도 모르는데 되게 현명한 대답이 있다. 오늘도 저희 회사에 어떤 새로운 분이 찾아오시면서 그동안에 2, 3년 해보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그냥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 이제 맡기러 오기는 하셨는데 제가 그럽니다. 정말 오신 게 다행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시죠? 왜 다행이냐고 하면 저희 회사에 좀 큰 자금을 맡기신 회장님도 한 3, 4년 동안 정말 책도 많이 보시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그 회장님이 작년에 추석 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자기가 프로 골프를 데리고 내기 골프를 치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빨리 깨달으신 분들은 그나마 그렇게 간접 투자를 하시는데, 오늘 오신 분도 이렇게 계좌를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시면 포모 현상에 뭐 그분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게 그렇죠. 그분 딱 봤을 때 어떤 주식을 정리했어야 됐다 이런 게 뭐였나요? 이분도 작년에 포모 현상으로 이런 주식들을 저 위에서 비싼 가격에 샀구나. 2차전지 좀 비싸게 사셨구나. 아이고. 그나마 또 절반은 그나마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또 우량주들도 있는데 절반은 포모 주식이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 밸류에이션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내가 사는 시점에서 삼성전자라고 해서 다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산 가격에 따라서 좋고 싫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위대한 기업을. 그러니까요. 아무리 잡주도 돈 벌면 우량주지. 위대한 주식이죠, 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든 좀 싸게 사야 되고요. 근데 이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에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은 게 과거 역사를 보면 돼요. 과거 역사를 보면 이 주식은 이 정도에서 사면 먹고 이 정도에서 팔면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너무 신성장 주식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주가가 올라갔나라고 보면 아닙니다. 언젠가 같으세요? 몇 년 전에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게 코로나 때 저희도 뭐 많이 사고 했을 때지만 훨씬 전에 2009년, 10년, 11년 요때 있잖아요. LNF가 그때도 거의 30배 올랐어요. LNF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 에코프로는 올라가는데 LNF는 왜 못 올까지 그랬는데, 그때는 스마트폰 혁명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이 스마트폰 혁명이 2007년 6월 달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2010년 10월 달에 막 나오면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이 되는. LNF 맞나요? 네, LNF 맞습니다. 2008년도에 박살 났다가 2009년, 10년, 11년도 올라가는. 2004년도 8월에 1,390원 하던 게 2009년에 41,000원까지 갔었네. 네, 그렇죠. 그때도 이렇게 30배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2012년, 13년, 14년을 거쳐가면서 그 4만 얼마를 갔던 그 주식이 마이너스 89%가 나요. 언제든지 그렇게 성장주도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조정을 받았을까? 스마트폰이 갑자기 안 팔렸나? 스마트폰은 신기루였나? 2013년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 1등이 되거든요. 중국에서도 24% 점유해요. 근데 정작 2013년도에 주가가 박살이 많이 납니다. 나는 이유가 적자가 나서 그래요. 2013, 14, 15, 16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LNF, 일진머티리얼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적자였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사이즈가 커지고, 그죠? 배터리 용량도 더 커졌고요. 폴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여기 양쪽에 2개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핸드폰에 2차 전지로 돈 번다는 소리 못 듣고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지금 제 가방에도 보조 배터리 보면, 보조 배터리는 보면 샤오미, 이름도 없는, 보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배터리, 이거 신뢰할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해서 아예 충전기 두고 다니고 정품 충전기 두고 정품 충전기. 언제든지 꽂을 수 있게.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LNF도 그렇게 89%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이번에 2016년 저점 대비해서 또 30배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는 무조건 이 살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한국의 증시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랑 굉장히 연동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 수출 데이터는 좀 요즘에 어떤 상황이고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거 있을까요? 올해? 우리가 고물가 시대를 거쳐갔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너무 힘들어 했었잖아요. 근데 고물가를 거쳐가면요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죠? 양극화가 왜 심해지냐면요 고물가를 거쳐가면서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맞아요. 예, 자산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물가만큼 월급이 안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의 노동소득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산가들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물가를 다 반영하면서 올라가서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주식 투자로 또 생각해 보면 최근에 매그니피선트 7이라는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제가 보잖아요. 23년도에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요. 전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에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인데 그 메타 같은 주식을 보면 인건비가 비싸지고 하니까 사람을 많이 잘랐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동안 2년 동안에 사람 많이 잘랐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한 100명이 일하다가 한 10명 없어도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 매출은 두 자릿수로 올랐는데 코스트가 한 4%밖에 안 올랐어요. 4%밖에. 그런 식으로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고물가 시대를 거쳐가면 최근에 물가 보면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르고 과자 가격이나 뭐 빵 가격이나 이런 거 다 올랐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칼국수집 이런 거 다 올랐어요.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는데 언젠가 경기가 좀 슬로우해진다 하면 곡물 가격 이런 거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은 올려놨는데 코스트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고물가가 우리나라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가격을 다 올려서 수출을 하게 되고 고물가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 당구비가 150원이었다가 200원 아니 150원이 200원이 되면 33% 증가잖아요. 딱 한 달 정도 당구장이 약간 가면 자리가 있네. 썰렁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죠. 예, 딱 두 달 지나니까 꽉 차요. 그리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보면 2,500원 하다가 4,500원 됐는데 이야 저 담배값을 내고 담배를 필까 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또 돌아오죠. 다 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익숙해지고 나면 결국은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 늘어난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올해하고 내년에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한 상승, 증가율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어떤 데서 플러스가 유의미하게 날까요? 어쨌든 한국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알리익스프레스를 제가 써봤다 했잖아요. 야,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싼 거, 더 싼 걸 찾는 예, 그쪽도 굉장히 볼륨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물가를 올려도 예를 들면 샤넬백은 재작년에도 1년에 4번씩 가격을 올렸잖아요. 얼마 전까지 6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목 돼 있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 그 1200만 원 언제적 얘기인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힌트가 제가 22년도 고물가 시대에 명품 기업을 사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명품 기업이 뭐지?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왜 두 자릿수 대의 매출 성장이 나왔을까? 어도비도 그렇고 무슨 우리가 넷플릭스도 가격 최근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가격 올려도 어떡할 거예요? 9,000원 내다가 만 원 내라면 내야죠. 유튜브도 최근에 올렸죠. 유튜브도 올리고. 프리미엄 올렸어.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물가 상승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해 주셔서 올해는 대선 있잖아요.
바이든 트럼프 당선에 따라 국제관계나 오르는 주식 당연히 달라지는 거겠죠? 네, 저는 올해도 트럼프 스트레스가 주식시장에 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2016년도에 트럼프와 힐러리 그때 당시에 맞아. 네, 대결 구도를 그때 봤었고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2016년 11월 8일 날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시장이 깜짝 놀라서 확 빠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시 랠리가 왔었는데 그러면 왜 시장이 빠졌나? 최근에도 제가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지 최근에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만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무조건 관세 10%씩 다 때린다. 네. 그 관세를 때리면 소비자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가 공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10% 올라간 그 관세를 완충하기 위해서 힘이 없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미국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야 이번에 관세 10% 올랐으니까 너네가 공급하는 가격을 10% 낮추라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면 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시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당선이 되고 나서 2017년 장이 되게 좋았어요. 2018년 초까지 되게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참 보면 견제가 서로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화당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년 뒤에 반드시 하원을 민주당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견제가 되게끔 해서 너무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4년 만에 잘리고 바이든이 됐을 때 이제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됐으니까 이런 무역 분쟁 이런 게 없어지나 보다 했더니 더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큰 정책 노선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단지 트럼프가 워낙 이렇게 그게 약간 매드맨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미친놈 전략. 네. 미친놈 전략을 쓰면서 워낙 말을 세게 하기 때문에. 전략이 있겠죠. 세계의 대통령인데. 네. 그래서 그 심한 말에 주식시장은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요.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설사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올해 연말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랠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좀 정리하는 질문 두세 가지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그러면 2024년에 종잣돈 한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좀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V시그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ETF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퇴직연금 ETF 이런 것도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퇴직연금 제 IRP 계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달 전에 바이오를 넣었어요. 코덱스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저는 잘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신약 개발하는 이런 바이오 주식들이 올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바이오 ETF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익 실현했다가 2월 중순에 다시 사는 전략. 이익 실현을 100% 다 하시면 안 됩니다. 20%, 30%만 이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반도체 ETF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좀 많이 빠져있는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5월달까지는 괜찮은데 5월에서 10월달까지는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5월달까지는 지금 미국의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 지수도 최근 3개월 보면 매그니피센트 7 이런 종목보다도 더 아웃퍼폼 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올해 상반기 한 5월까지는 중소형주도 나름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중소형 ETF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표님은 거의 한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뵈고 있으니까 올해 좀 마지막으로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2016년 대선 때도 보면 2월 달에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의 금리가 3%를 터치하니까 시장이 한번 확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달에는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갑자기 EU에서 탈퇴한다라고 하면서 또 한번 확 빠졌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 가능했냐면 전혀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이 기업이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2년, 3년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은 얼마 갈 거야 라는 그런 투자에 대한 믿음과 공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눌림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월 달에는 뭐 친중 성향의 대만 정부가 탄생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고, 미국의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올해 5월, 6월 달에 그런 부분이 확정되는 데까지 또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총선 4월 달 이후로는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일부 저축은행하고 증권사들, 그런 식으로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큰 은행들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그동안 이루어져서 큰 은행으로 이렇게 번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절적으로 5월에서 뭐 10월, 특히나 여름 8, 9, 10월 달 그럴 때는 조금 주식을 쉬어도 되고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날 다시 주식을 또 투자하시는 식으로 크게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3에서 6개월 사이에도 꼭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김작가TV 새해 첫 방송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 번만 해주신다면요.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며 우리 김작가TV에 첫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가 그나마 기쁘는 거는 드디어 이제 김작가TV도 올해 2월에 드디어 이제 200만 구독자를 아마 달성하지 않을까. 이제 재테크에서는 이제 원래 슈카월드랑 이제 3%딱 2개 채널만 했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영상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 작가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네. 올해 뭐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번 노래가 비상입니다. 임재범의 비상. 네. 네, 한곡 하시게요?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노래를 못 하고요. 네, 올해는 정말 청룡처럼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결국은 내가 투자를 통해서 뭔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2023년 시장은 너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투자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행복한 마음,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오고 계좌에서도 청룡과 같은 비상하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리고 돈과 행복이 모두 비상했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손님 박세익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